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국민청원, 여러분은 어떤 청원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고 장자연 배우와 관련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재수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이었지요. 2009년 장자연 배우 사망 당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원 게시판은 뜨거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하다는 쓴 결론만 남겼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청원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죠. 그때 애썼던 전국 소방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결국 국회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쓴맛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 청원도 기억납니다. 일명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무려 18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청원 역시 어떤 답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묻고 뜨겁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런 질문을 대한민국에 던져봅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 이제 대한민국은 그 답을 해야 할 때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는 발키리 특집인데요. 유재일 정치 유튜버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남다른 역사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역사적 논란들, 이명태 역사 저술가 그리고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오늘은 발키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김용민 라이브. 지금부터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 대한민국을 발키리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토크 선수 소개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이슈든 나한테 던져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빨이 튼튼한 평론가, 짐승 토크의 진수를 보여주마. 천둥의 신은 토르, 그렇다면 평론의 신은 유르. 좌코너 정치 유튜버 유재일.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박근혜와의 2시간, 이것이 그를 말해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념. 토크를 시작했다 하면 2시간은 껌, 논란은 덤. 지금부터 그가 던지는 토크의 거미줄이 날아온다. 이제 그의 거미줄에 빠질 시간. 정치평론계의 스파이더맨 오코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방가는 진행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가 격화될 때 한 방에 진화합니다. 좌우가 심심할 때 한 판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인간 소화기, 인간 부싯돌. 오늘의 링 위의 심판 레프리 김용민. 대한민국을 밝히리 유재일 평론가,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김용민 씨 한반도 운전자론을 긍정적인 의미로 쓰신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신기하네. 저는 오늘 한반도 대리운전을 대리운전으로 하겠습니다. 예, 운전자는 따로 계셔가지고 예. 자, 그래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 방송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일 평론가와 발키리 코너를 진행하다가 홍카레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재일 평론가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 홍카레오의 네. 홍준표, 유시민 네. 중에 하나라면은 상대는 누가 될 것 같느냐, 누구하고 붙으면은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준석 최고위원을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준석 최고위원께 전화를 넣었는데 바로 콜 외치셨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두 분 오늘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에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영광이고요. 이게 바로 홍카레오의 두 번째 그 어떤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두 분의 그 토크 배틀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유재 씨가 붙어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 쪽에서는 사실 예. 라디오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튜버들도 주제가 많이 좁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재 씨는 잡식성이니까 네.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재일 평론가. 일단 홍카레오가 네. 두 분이 만나서 그래도 이 격식을 갖춘 네. 좌우가 같이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구랑 만난다고 하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야겠죠. 예. 그게, 보수 이 논객 중에서 이준석 최고위원만한 분이 없다. 일단은 막말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 마이크 앞에서는 막말 안 하세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는 분들 많던데.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근데 사실 유시민, 홍준표, 유시민 두 분도 권력을 놓고 뭐 대선 후보로서 토론했다면 아마 양상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토크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무 방송입니다. 대본, 욕설, 비난. 네. 저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본은 없고 몇 가지 그 키워드, 열쇠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홍카레오를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황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홍카는 빨간색, 레오는 노란색이었는데 저희 둘은 섞어서 주황색으로 한번 엮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설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설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 대한민국을 밝히리 제 1라운드. 자, 키워드를 제가 아이고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열쇠말. 짠! 리더. 왜요? 이게 시작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 대한민국을 밝히리 제 1라운드 이번 열쇠말은 리더입니다. 리더. 네. 자, 리더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 리더가 너무 좀 광범하죠.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 대통령의 조건.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 리더의 자리가 왜 어려운지, 자질이 없는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패,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네. 문재인 대통령 한번 네.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먼저 얘기하죠? 아까 저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유재일 할까요? 평론가부터. 일단은 저는요. 네. 저는 이제 정치인 얘기할 때 제가 네. 얘기했지만 선전, 네. 조직, 네. 전 기준이 있어요.
정책, 행정 이렇게 네 개를 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선전 달인이죠. 조직도요. 네. 뭐 충분히 친박 조직 갖추고 있었고요. 네네. 정책이요? 네. 있었나요? 아 정책이 없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이 제대로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전하고 조직의 정치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하고 행정으로 넘어오지 않죠. 리더한테 그냥 선전 잘하고 네. 대중 선동 잘하고 그리고 조직만 갖추고 있으면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예, 예. 뭐 정책이나 행정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남 탓하고 예.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 물려받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서로 양 당이 적대적 공정관계에서 상대를 원망하면서 서로 네. 발목 잡으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네. 결국은 정치에서 정책과 행정은 사라지고 선정과 조직만 남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죠. 예. 뭐 저는 약간 이 부분 짚고 싶은 게 리더라는 거에 아마 반대가 팔로워일 텐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팔로워십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오. 그러니까 대중의 여론조사라는 게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들 보도되는 거 보면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것들 이런 거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안 해야 될 이유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기 참 힘든 상황이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팔로워십의 영역에서 이제 자꾸 이루어지는데 저는 리더라 그러면은 이끌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됐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뜻한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장관하고 예전에 이제 2012년에 같이 일했을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이 그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빌려준 거죠.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제가 그냥 선문답처럼 제가 저는 이제 어린데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정치인이다. 근데 당신이 정치라고 싶어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바뀌면 그거는 정치꾼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사명감과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따라서 리더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카리스마는 셌는데 이런 표현을 할게요. 제가 사실 좀 가업처럼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직이 가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서 당선되기도 했거니와 아버지의 것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강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정책은 후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리스마는 강했지만은 그 조직도 있고 카리스마도 선전도 잘 됐지만은 반대로 목표의식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바와 좀 달랐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리더십의 한계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준비된 대통령이냐 있어가지고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정치 인생도 그 돌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굳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정치를 하겠다면 로얄 로드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여러 이제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이런 일을 보게 되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기획이 되어서 이제 올라온 그런 분인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잘 적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집권하신 뒤에 보면은 본인의 철학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경제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명징하진 않았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선전, 조직 이런 건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다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림자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기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거 지금 팔로우십이 선명성을 너무 강조해요. 선명성을 강조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소신대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아까 이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 정부의 이 일을 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이나 이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이 2년이 온전히 이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었나. 3년이나 4년 타쯤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기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에서 막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그거는 그것 또한 조금은 이제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지금 상태에서
단정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인 것 어차피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5년 내에 성과시켜내야 되는 것은 정권의 어쨌든 그들의 과제인 것이고 야당은 만약에 거기 허점이 보이면은 준비되지 않은 정부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 리더십의 한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은 아까 유재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후광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집권 당시의 일 때문에 뭐 구속돼 있지만은 상당한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선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없으니까 깨끗할 것이다. 또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다. 거짓말 문재인 안 한다. 대통령 누가 봐도 개인의 성품이라는 거는 칭찬할 만하다. 이런 관점 하에서 좋은 후보로 이제 인정받았던 것인데 그렇게 이제 대중이 인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지금까지의 조류였다면은 또 하나의 조류가 뭐였냐면은 극단적인 능력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굳이 따지면은 산업화에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했던 MB.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성남시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이끌면서 더 큰 걸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이재명 시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많겠지만은 저는 그게 두 가지 분류가 나뉜다 봐요. 그러니까 성품과 인간성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능력치에 대한 지지라는 거거든요. 굳이 뭐 트럼프를 분류하자면은 아마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저 사람은 경제인 출신이니까 경제 살릴 거야. 그리고 뭐 한 말은 지키는 느낌이 있어.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저는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좀 잡힐 것이다. MB에서 박근혜로 갔던 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가 할 줄 안다는 독단적 리더십에 반대해서 이리로 갔던 것인데 또 그 다음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또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미리 고찰해 보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후광 중에서 경제 성장, 자주국방 이런 부분이 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쪽 분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잘하고 있을까? 신규 산업 뭘 이렇게 뭐 성장시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럼 저는요. 이게 또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 저 자식이 또 좌파인데 좌파에 대해서 너무 편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 시민 정치, 참여 정치, 투명한 정치.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목표 지향을 했었던 너무 뭐 자주국방, 경제성장, 시민정치, 참여정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은 사라지고 그냥 우리 편 내 편 이거를 둘러싸고 막말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득표만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된다면 목표 지향점이 사라진 정치가 과연 이대로 극단적인 선동가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면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 성찰 없는 정치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보수 정치 지향인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보기에 진보의 차기 주자감으로 한 명을 거론하고 뭐 그분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좀 보이면서 저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또 극단적인 또 능력형 정치인을 또 한번 밀어올릴 계제가 있다. 예전에 MB가 딱 그랬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와 관계없이 잘 못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부동산 못 잡았다는 인식이 퍼지니까 뭐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능력형인 것 같은 사람을 고르겠다라고 사람들이 가서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 도덕적으로 약간 흠결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극단적인 능력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저는 뭐 최근에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도 클리어해줬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쓴 스타일이 그 진보 진영에서는 주목을 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형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보수 쪽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이재명 지사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진보지향적 유재일 평론가 보시기에 보수의 다음 주자감으로 주목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보수에서요. 주목되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억지로 하나라도 좀 만들어봐요. 좀. 이제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지금 이준석 최고가 계시는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를 전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를 얘기하기도 그 앞에 계시면 아니에요 그럴 것 같고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황교안 대표를 얘기하기에도 그냥 이제 보수에서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황교안 대표인데 누가 돼도 황교안 대표인데 이쪽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지만 이쪽에서 보기엔 죽었다 깨어나서 30%를 못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도 외연 확장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예, 그러니까 과연 결국은 총선이면 또 모를까 대선은 50% 싸움인데 50%를 보수해서 할 수 있는 후보가 현재 있나? 안 보여요. 네. 너무 그 태극기 부대의 냄새가 나면 50%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유재일 씨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은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은 면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물론 뭐 지금 어느 정도 당 지지율을 올렸지만은 이회창 후보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분들 반발하지 않습니까? 뭐 친박인 투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반대로 적어놓은 거 잘 제압하면은 의외의 정치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 언군 난세에 난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그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벗어나는 국면 속에서 의외의 이상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고 120석을 방어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제 한 10년 군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측면이 위기는 왔어요.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을 의외에 발현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그 세모라고 비판받은 것처럼 모호한 행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성을 보이는데 실패할 것이냐. 저는 이제 뭐 과제는 떨어졌다. 쉽진 않지만 풀면은 그래도 어쩌면 이회창 총재가 보였던 지도력보다 상위 호환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 민정계 김윤환하고 친박 홍문정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또 하위 호환 얘기도 나왔죠. 이렇게 하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여준이 있냐 없냐네요. 그러니까 민정계를 숙청하듯이 친박계를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뭐 어렵다고 본다. 뭐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내부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의 이번에 대표의 사실 예상치 못한 조기 출마거든요. 대표로 일찍 등판한 거거든요. 그것을 기획했던 윤여준의 상위 호환 버전이 있습니다. 상위 호환이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굳이 삼국지로 따지면 윤여준 장관 정도는 서서 정도였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쪽에 사마이쯤 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하시나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시네요. 지금 얘기하면 그 사람 전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좀 더 활개를 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입 모양이라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스타일 토크 배틀 대한민국을 밝히리 제 2라운드. 자, 이번에 열쇠말은 통일 외교안보. 통일 외교안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함해서 지금 비핵화 국면도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대북 정책의 방향.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한번 좀 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저는 외교는 어느 정도 누가 들어와도 단임제하에서는 초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교는 기밀도 많이 다뤄야 되고 정보가 공개 안 되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 시절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외교 쪽 정보는 거의 못 듣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기에 혼란을 겪는 건 이해하겠으나 지금 시점에서도 운전자론 그리고 뭐 균형자론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리고 특히 대중 외교, 대미 외교에 있어가지고 한 축을 잡지 못하는 거 사실 정치인 입장에 많은 고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사실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대중 시위 같은 것이 격화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줄타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은 회의론이 들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과거 사드 관련해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미국이 그 너무 큰 틀에서의 단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부의 입지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거를 북한하고의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미국과 북한이 단판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취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거를 성실히 하는 거, 그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였다는 걸 제가 어느 지점 비판하냐면은 오히려 예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발언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수석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발끈할 수는 있겠지만 왜 저렇게 민주당이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세게 나오나 이렇게 했던 걸 의아했던 게. 저는 오히려 그때 당당하게 우리 균형자론을 하다 보니까 조정자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때는 북한 입장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야당이 이해 못하면은 당신들은 진짜 국정운영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 치고 나갔으면은 지금의 스탠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왜냐하면 전 이걸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발언했는지 갖고 이제 NLL도 그렇고 막 까자는 얘기 나왔는데 그때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건 뭐냐면은. 김정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제 외국 가서 정상들 만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때로는 북한의 변호인 역할도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그 발언 때문에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왜냐? 대통령의 외교라는 거는 때로가 시에 따라서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때 수석 대변인 논란이 있었을 때 그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대변하겠다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독트린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의견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항상 과소대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정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면은 저만 해도 아니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집권한 것도 아닌데 저쪽에 집권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때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냥 대변인이라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졌다.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자꾸 실효적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 그냥 우리끼리였으니까 미국 무슨 눈치를 보냐. 개선을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공식적으로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북한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작은 행동들 그러니까 지금 이 접경 지역에서의 도움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백신 같은 게 간다거나 질병 치료제가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벌어지는 게 뭐 소방 장비를 투입을 시켜준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한테 너희가 원하는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정도의 상황인 걸 북한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은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작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큰 틀에서의 개성공단 오케이 하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은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큰 틀에서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교수 진영하고 햇볕 정책을 표방하는 이제 진보 진영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상호주의도 국민들의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게 9년 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지겨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햇볕 정책도 이제 1.0이 과거에 지났다면 2.0은 좀 새로운 얘기였으면 좋겠는 게 저 솔직히 중학교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처음 가시고 하셨을 때 저는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신선함을 아직까지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는 또 가셨네 뭐 이 정도 느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는 이번에 20대는 열광했죠. 왜냐하면 처음 보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셨네? 뭐 이 정도 느낌. 그렇다면 2.0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개성공단 같은 것들도 저는 처음에 그 할 때는 획기적인 생각이다. 그 당시에 처음 됐을 때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한계점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 결쳐지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저렇게 토라져 버리면 어떡하나. 생산 시설도 북쪽에 남겨놓고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꼬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뭐 외국인 노동자를 써가지고 다시 저걸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0 형태의 경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같이 신선함을 찾는 사람한테 뭔가 던져줄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초기에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개성공단이랑 비슷한데 이번엔 우리 쪽 사람들과 자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한 노동자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 뭐 그때 그래서 뭐 부동산도 오르고 그랬어요. 개성 밑에 장단 이런 데서 뭐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얘기 있었는데 저는요 제가 보수적 관점 가진 입장에서 북한에 뭘 주고 생산 설비 준다 한다 그러면 경협에서 이제 못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거꾸로 북한이 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획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약간 이제 2.0 버전의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거 없이는 지금의 교착 상태 풀기 어렵다는 생각 좀 합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송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송금. 북한한테 달러를 보낸다는 이런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저는
보수 진영한테 하나 궁금한 게 개성공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통해서라도 이런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는 출구를 열어주는 그런 건 절대 없겠죠. 핵실험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이제 폐쇄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핵실험이 아니라 뭐 지뢰도발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노출된 건 아까 말했듯이 개성공단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좀 노출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거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볼모 잡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거꾸로 우리 기업들이 볼모 잡힌 상황들이 발생한다. 요 지점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폐쇄 조치가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이르진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수의 대북 정책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그러니까 북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 이런 네오콘식의 사고 방식은 아닌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큰 틀에서 보수 쪽은 다르게 얘기하는 게 통일론과 상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은 통일론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유재희 씨가 말했던 네오콘적인 붕괴론까지일지 모르겠지만은 보수가 생각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 체제로 인한 통일이죠. 그렇죠. 우리 체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통일을 했을 때 우리 체제에서 바꿀 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를 북한식으로 바꿀 거냐, 교육을 북한식으로 바꿀 거냐, 역사를 북한식으로 바꿀 거냐,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보수 쪽에서 진보적인 햇볕 정책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지점은 저건 통일론이 아니라 상생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일국 양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어쩌면 약간 이거는 뭐 종교같이 약간 타고난 그런 지점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실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하에서 자란 세대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체제 대결상에서의 흡수 통일론밖에 없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보수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쪽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에서 하는 게 대북에서 탈북자 운동도 보수 쪽에서 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도 보수 쪽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북한 정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이게 볼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80년대에 사회주의를 무너뜨렸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대한민국 보수도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저는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는 북한의 흡수 통일을 한다라는 걸 명심하는 분이 잘 없어요.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북한 리더십을 붕괴하고 80년대 동구사회주의권 무너지시 북한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흡수하는 게 우리의 통일 정책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행동을 통해서는 그 방향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반대로 진보 쪽에서도 이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일련의 결과물의 최종 종착지에 통일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평화 통일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포장이 됐지만은 예를 들어 일국 양제 비슷하게 연방제로 이제 가서 예를 들어 이제 김정은 영도하에 북한이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사회가 발전한 형태로 가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입장에서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각자 통일을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보수 쪽은 오히려 명징한 흡수 통일론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건 상생론인데 왠지 통일론을 포장시킨 것 같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인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론이야라고 하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위장 통일론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통일보다는 먼저 평화 이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지 않나요? 평화 공존.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전후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든지 아니면 대화에 의한 평화든지 그 방법론 동일하고 그건 냉전 시기에도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전 지향점이 어디냐, 통일이냐 상생이냐. 그래서 저는 보수는 통일론, 그 중에서도 아까 유재일 씨가 원했던 것처럼 흡수 통일론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보 진영에서는 상생론에 가깝게 가고 있다. 나중에 뭐 김정은 그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진짜 그 연방제 비슷한 거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김정은 나이가 지금 저보다 1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기에 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인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30분 되니까 반열이 되고 있네요. 자, 프리스타일 톡 배틀 대한민국을 밝히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리. 한국 정치와 시사의 젊은 미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재일 정치평론 유튜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리 제 3라운드 이번에 열쇠말은 아이고야.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튜브를 빼놓으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여러 명의 유튜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나라 잃은 표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달러 모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백종원 씨가 며칠 만에 100만 명을 모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며칠 만이라뇨?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안 팔리는 음식을 팔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백종원 씨하고 같이 먹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방송한다고 한들 백종원만큼 모으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유재일 평론가 이 유튜브 쪽으로 또 나름대로 본인 얘기로는 이제 무명인데 10만을 끌어모았어요. 예. 자, 백종원은 어떻게 100만을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백종원 씨가 100만이라고 하지만 제이플라 같은 분은 또 300만 그리고 이제 보겸 씨 같은 경우가 300만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보겸 TV라고 있어요. 저는 어떤 내용입니까? 게임하다가 이제 그냥 브이로그예요. 그냥 별의별 거 다 해요. 버라이어티 예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 처음 생긴 다음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1% 시청률대를 기록하기까지는 정치가 매니악하게 이제 좀 작용을 했지만은 그 이상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가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능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그 채널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은 매니악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소수의 그러니까 왜냐면 지지자들. 국회 하는 걸 보세요. 정치 혐오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도요. 이게 이런 압박이 들어와요. 웃겨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싸우고 정치 예능 이게 WWE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닌데 재미요소 싸우든지 얼굴이 불켜지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홍카레오 아까 우리가 그 모티브도 얘기했지만은 홍카레오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요즘 이제 정치 시사 예능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좀 괜찮은 말하면 어디서 그 펀치라도 한 방 빵 나오는 CG 효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에 적응된 그런 시청자들이 단순 대담 방송에서 생각보다 홍카레오 그 방송이 파급 효과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막을 다 해서 웃을 포인트가 어디까지인지 얘기해주고 웃음도 넣어서 유도까지 하죠. 너무 친절한 예능이죠.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가 나온 김에 백종원 씨 얘기도 했었는데 짧게 백종원 씨가 왜 100만을 모았을까? 일단 예능이고요. 예능이고 사전에 일단 지금 이제 먹방 있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내용을 유명 인사가 하니 터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정치 분야 유튜브 그 노무현 재단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지금 하고 있죠. 알릴레오. 그게 한 80만 되죠? 그게 최고죠. 최고 구독자 수. JTBC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그걸 빼놓고 유튜브만으로 하고 있는 거로 보면 지금 현재 최고죠. 근데 사실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100만, 200만, 300만은 기본인데 왜 정치는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80만이 지금 국내 최고 기록 아니에요. 저는 정치가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낙곰수 멤버가 앞에 계시지만 낙곰수가 만약에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를 했다면 200만, 300만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개 얘기하지만 이 구독자 모으는 데서 가장 핵심은 재미예요, 재미. 재미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낙곰수도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정치 가 시작했을 때 이제 그게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억나지만은 신선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는 과당 경쟁 수준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요. 아까 제가 종편 채널도 한계가 느껴졌다고 했던 게 똑같은 형식, 사회자 앞에 놓고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말하는 내용의 형식만으로는 신선함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백종원 씨는 그 유튜브 재미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곳에 신선함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파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정치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정치평 컨텐츠는 그러면서 점점 자극적으로 되고 공포, 뭐 이런 공포를 너무 확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당선되지 않으면 뭐 아무개가 당선되면 뭐 북한이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한다. 뭐 남한이 공산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총선입니다. 이제 내년 4월이요. 이제 큰 또 정치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 유튜브가 총선에 미칠 여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팔로워 체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들의 것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난 선거들에 있어서 트위터가 영향을 미쳤냐에 있어서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냥 내부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봐도 내부에서 도는 메시지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라는 것도 내부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만 확장성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의 24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듣고 나서 내가 좀 다른 곳을 섭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방송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 콘텐츠로. 그러니까 편식이 좀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선에 있을 때의 영향력이고 각 당의 경선은요. 그렇죠. 경선의 영향력이 세서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당의 내부 싸움에 끝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저는 유재 씨 하는 말 맞는 게 제가 유튜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치할 때 모델이 경선이 쉬워도 당선이 어려운 곳을 고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정치인마다 모델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선이 어렵지만 당선이 좀 쉬운 지역구에 가겠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결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내부자에게는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미디어로서. 그런데 그게 우리 뭐 김용민 씨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지만은 파지티브 메시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네거티브 메시지가 많을까요? 네거티브죠. 10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네거티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튜브가 보는 사람만 보는 문제점을 넘어서서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 당연하죠. 가짜 뉴스에 대한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건 우려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낙검수 보면서 우려 많이 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뻥은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경계선이 이제 가짜 뉴스는 진짜는 구속돼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비약이라고 표현하죠. A, B, C, D의 논리 구조가 있으면은 A랑 D만 있으면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 그건 허용된 범위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추론인데 실제로 받아들여가지고 가서 네거티브 하시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거 갖고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그렇죠. 공직선거에 들어가면은 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이 돼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첨예한 주제가 돼버립니다. 이거 저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지금 선명성과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고 그 내부 결속을 다지는 매체로 유튜브가 되고 있을 때 바른미래당은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불리하죠. 이게 그 짠맛에 단련된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저염식 이런 거 팔아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태경 의원도 꽤 짠맛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이건 뭐 그냥 소금을 팔아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여론조사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6% 지지율이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대한애국당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나 이런 그쪽 성향이 보이는 거여서 그러니까는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맨 처음에 했었던 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도 보수에서 덜 짠맛인데 보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돼 있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중도 정당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자들 결집하고 10%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보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분들이 그 계속 자기 방송에 소금을 타가지고 아예 스스로 탈수될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제 미디어의 발달사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종합편성 채널 만든 게 상당히 컸다 보는 게 그때 이제 초기의 방송을 보면 짠맛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제대로 보여줬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종북 논란 이런 거 갔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심하면은 다시 건강식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클이 있다 좀 보는 것이고 유튜브 내에서도 솔직히 정리가 좀 되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있어요. 초기에 종합편성 채널이 가장 고생했던 게 짠맛을 많이 넣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하는데 느끼는 게
그 보험 광고하고 상조 광고밖에 안 들어와요. 특정 연령층의 특정 맛을 좋아하는 시청자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타겟팅된 광고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보험은 이제 건강 관련한 그 사보험이 많을 테고 또 네. 그렇다면은 고연령층의 시청자들을 겨냥한 광고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 자체가 마찬가지고. 상업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럼 또 변화를 시도해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쓰는데 사실 시청층이 고정되는 순간 광고 단가가 차이가 나요. 아, 그렇죠. 그걸 벌써 보수 유튜브 채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생존 전략으로 또 사이클 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탈 것 같으세요? 젊어지려고 노력하겠죠. 젊어지려고 노력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자한당 쪽, 대한애국당 쪽 이렇게 내분이 나고 있어요. 벌써 싸움을 하고 서로 디스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진보는 아직 그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진보가 유튜브 시장이 작기도 하지만 지금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서로가 내가 더 짜 이거로 지금 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보수 지지층에서의 외연을 확장하시길. 근데 제가 이거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 김용민 씨도 그 시절에 2012년에 할 때 그때는 트위터가 비슷하게 새 싸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때 시발단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리안 중에 파워 트위터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평소에 뭐 평론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정치인들의 밥 한 번 사주기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사심 없이 하다가 정치인들이 손을 딱 성갑도 되기 시작하는 순간 오염이 되는 게 쟤네는 너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버들도 제가 봤을 땐 보수 쪽에 있는 분들 중에 이미 뭐 저랑 사석에서 얘기할 때 누구 의원이랑 밥 먹었다. 누구 의원이 나 잘한다고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 트위터리안들 오염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럼 방송할 때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분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관리를 받는. 관리를 받는 그런 그 순간부터 평론의 순수성은 사라집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튜버는 보수가 많고 진보는 적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요. 야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대한 매체들은요. 그러니까 주류 매체들을 집권당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억하심정들 우리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팟캐스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대한 미디어로 몰리기 때문에 야당이 대한 미디어에서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단순히 저는 종합편성 채널 때 그 보수 진영의 편중이 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잃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를 대한 미디어 잡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훈련은 잘 되었으나 지금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분들이 보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또 균형 조정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요. 저는. 그러면 뭐 그분들은 지금 사실 방송 출연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인공지능에 의한 광고 단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똔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작 비용과 이게 수익이 맞아 들어가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제작비를 적게 쓰는 저하고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을 한 5가지 주제 준비했었는데 2개는 못할 것 같습니다. 2개는 이제 뭐냐면은 보수와 진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친박과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뭐가 친문 반문 친박과 반문 친박과 비박 아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저희는 지금 아까 유지일 씨도 언급했지만은 뭐 보수가 사실 이 정도 혼란은 각오하고 저도 이제 바른정당으로 처음에 뛰쳐나왔고 바른미래당은 제 자의는 아니었으면 어쨌든 참여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 혼란기 저는 젊을 때 겪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로 누릴 거 누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못 누리게 되신 분들은 삭풍을 맞으면 굉장히 조급해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견실하게 어쨌든 보수 재건축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적어도 보수가 앞으로 쓰는 무기가 토론이고 대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 불러 다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일 평론가님. 저는 일단은 그 유튜브에서 조금 전에 광고 단가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광고 단가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수 진보가 섞여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명 바이럴이 섞이면 광고 단가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저는 뭐 여성 이슈 오늘 뭐 페미 이슈 얘기는 못했지만 뭐 페미 이슈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극단화를 경계하고 지금
우리가 파시즘의 징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도 확정 편향도 그 그쵸. 맥락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명성만을 강조되는 시대에 선명성이 강조되면 결국은 정치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죠.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간 되게 빨리 갔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좌우가 섞여서 말하는 게 갈수록 늘어야 된다. 홈카레오는 3시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50분 했습니다.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일에게 안티팬이란? 안티팬이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게 하더라고요. 아드레날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살이 쪽쪽 빠져요. 자, 이준석에게 안철수란? 저는 그분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상생론을 꿈꿉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지상파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흡수통일할 수는 없고요. 거기를. 알겠습니다. 자, 유재일 정치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